안녕하세요. 수미더스입니다. 에, 이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뒤에 분들이 입고 계시는 거 하고 같은 복장입니다. 승무원 복장입니다. 특히 항해 계통에 종사하는 승무원 복장입니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에는 모든 게 있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은 말이죠,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오늘은요, 이 차규근이라는 사람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차규근 씨는 이제 민변 출신이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 그 법무부의 출입국 본부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피스라고 불리는 이제 승객 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 이건 보통 대테러 사건에나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국한 사람, 출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간 사람이니까 이미 출국을 한 상태죠. 그냥 비행기에 타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을 굳이 금지를 해서 잡아들인 거예요, 다시. 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일단 기각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건 자체를 봤을 때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분명한 위법사항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지만 뭐 직위도 있고 도망갈 것 같지 않으니까 구속은 하지 말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이 핵심은 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편에 걸쳐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어떤 그 스케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다 핵심적인 이제 진술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술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 정부의 법사위 인간들, 그러니까 이제 민변 출신의 뭐 김용민 변호사나 박주민 의원이나 김남국이나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왜 부모 죽인 원수 마냥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드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급박하게 뭐 최강욱이나 뭐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막 무슨 검찰을 둘로 쪼갠다, 세계로 쪼갠다, 검찰의 권한을 뺏는다, 이런 뭐랄까요, 마치 검찰이 가만 놔두면 검찰이 자신들에게 무슨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검찰을 하여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만드는데 왜 이러냐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저렇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발은 김학의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예, 김학의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까 이 차규근 씨 사건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성접대 받고 잘못한 놈 아니냐, 근데 꽤 잡으려고 이랬던 건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수사하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성접대라는 게 워낙 이 이미지가 대중에게 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김학의가 성추문이 드러나서 법무부 차관에서 차관을 한 지 한 달 만에 관두게 된 것은 2013년의 일입니다. 2013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오래됐죠.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일입니다. 왜냐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총장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검찰 내에서는 엘리트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성접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비디오까지 찍혔습니다. 성접대를 포함해서 금전적인 접대를 받은 부분은 뭐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그 사람 김학의의 능력과는 별개로 그 김학의가 사실 차관이 된 거는 박근혜하고 김학의 씨하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맥도 좀 있고 그래서 차관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유능했으니까 차관이 됐겠죠.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는 별개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성폭행을 했냐 안 했냐 이것까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수사 내용을 보면 그 김학의의 성폭행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냥 무혐의 처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주장을 있을 때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이 진실을 예측해 보면 성접대를 받은 건 사실이고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해주기 위해서 여성들을 고용해서 뭐 김학의한테 이제 상납한 거는 사실이고 그 여성들을 윤중천이 이제 그 별장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다소 강제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뭐 돈 빌려주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끌고 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김학의 자체가 잘못한 거는 맞아요. 공직자로서 해서 안 되는 성접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법무부 차관에서 낙마했죠. 일단 여기서 김학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성접대를 받았으니까. 뭐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비디오에. 근데 수사가 이제 이 당시 유야무야 끝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문제 삼아서 의혹 사건이니 뭐니 했는데 나중에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마무리된 수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상반된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고발한 거 저쪽에서 고발한 거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근데 말이 무혐의지 법원에서도 야 이거 누가 봐도 접대받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 이래서 그냥 무혐의 처리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는데 민변 쪽에 출세하고 싶은 몇몇의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살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특조위를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민주당의 기존 정치인들하고 왜냐면 박근혜 정부를 계속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야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도 민변 쪽에 있는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간부가 되고 법무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또 장악해서 중요 보직에 들어가려면 기존의 검찰의 엘리트 간부들을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런 개인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접대받고 있는 옵티머스, 라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접대 또는 이제 뇌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받은 법률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민변 쪽에서 미리 작전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용민 변호사, 박주민, 김남국 이런 인간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이 사건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특조위를 만들어서 이 사건에 살을 덧붙이고 검찰의 특수부와 공안부 출신의 엘리트 검사들을 여기에 어떻게든 연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19년 한겨레 하호영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받았다. 오보였습니다. 그들은 2018년 그 이전부터 철저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동안 출신의 이규원을 검사로 밀어올려서 얘가 이 팀에 합류하도록 했고 이광철 당시 행정관이었는데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됐고 또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광철 역시 법무법인 동안 출신입니다. 이 이전에 민정비서실의 행정관도 법무법인 동안 출신의 변호사였고요. 그 양반들이 조국 밑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그림을 짰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 이 사람도 원래 민변 출신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인간이었어요. 민변 출신은 그냥 민변 변호사였죠. 이런 인간들이 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시죠. 이규원 검사는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청와대 관련 의혹 팩트체크.
요즘 기사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 보시면 2019년 4월 10일이라고 돼 있죠. 네, 조국 이슈가 벌어졌을 때가 2019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벌써 이규원 검사는 2019년 4월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2017년에 집권할 때 또는 2018년부터 착착 준비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은 김학이라는 먹물을 모든 엘리트 검사에게 뿌리려고 했습니다. 야, 너도 김학이 묻었다, 너도 김학이 묻었다, 너도 접대받았지, 이래가지고 의혹을 뒤집어 씌우거나 좋은 글씨를 박아서 얘들이 더 이상 엘리트에 못 올라오거나 부끄러워서 관두거나 자기가 맡고 있는 수사를 청와대의 지시대로 이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덮거나 하는 식의 소위 수족으로 부리기 위해서 다 연루시키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윤석열도 제외는 아니었죠. 그러기 위해서 김학의가 해외에 장기 도피해서는 안 됐던 거죠. 김학의가 해외로 나가버리면 솔직히 김학의가 왜 해외로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자기한테 오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아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는 성접대 이상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 났고 끝났습니다, 이미. 그럼 김학의가 왜 해외로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2019년에. 이런 정황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엘리트 검사들을 다 엮어서 검찰을 도매급으로 휘저으려고 하니까 일단 김학의 입장에서는 일단 밖에 나가서 한 1년 있다 들어와야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자기만 없으면 이런 음모를 불태울 만한 장작이 없어지니까. 그 정황을 민변애들이 포착을 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출국한 김학의를 막아섰던 거죠. 심지어 테러 방지 시스템까지 작동시켰습니다. 민변 출신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 본인들의 부패 범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직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법 방해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검찰 간부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협력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당시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김태욱 전체기획과장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서 관련 문의를 받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관여하지 말고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라 라는 취지로 지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 기록으로 남겨두라는 거죠.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다 분명히. 김학의가 출국을 해버리면 검찰의 엘리트 수뇌부를 몰아낼 불씨가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학의 출국을 막고 수사를 더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혐의 종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학의가 순결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한 사건도 아닌 일개 검찰 간부의 성접대 사건인데 민변은 이걸 거대 사건, 거대 스캔들로 꾸미려고 했던 겁니다. 이 기사 내용 보시면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당했던 최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씨는 당시 접대를 했던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에는 다 무죄 판결 나고 수뢰 혐의도 무죄 판결 나고 무고 혐의로 고소된 것도 전부 다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 거대한 사건으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불씨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목줄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야, 우리도 니네 이런저런 사건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어. 왜냐면 국정원의 유성이 뒤집어 씌워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어. 사건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부패 범죄 수사하지 마. 우리 편으로 와. 그거죠. 그런데 이런 음모가 진행되면서 당시부터 일련의 상황이 이상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천 오거리 사건으로 대표되는 재심 전문, 무고 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이었죠. 오심 전문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모욕적일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료라고 믿은 민변이 이 무고한 검사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은 억울한 사람 풀어주려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민변 변호사들이 이 애들 지금 뭐하는 짓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공작의 중심에 김용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죠. 박준영은 그들과 대판 싸우고 특조위를 뛰쳐나왔습니다. 민변은 국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엘리트 검사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어서 입을 막아두려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너무 급한 나머지 하어영을 시켜서 윤석열 오보를 터뜨렸고, 윤석열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여론이 싸늘해지니까 그들은 급히 하어영만 벼랑으로 밀어버리고 이를 유야무야 했습니다. 하어영의 오보가 터지고 그 다음에 민변 내부에서도 야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또 청와대에서도 강력하게 경고가 들어오니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진우, 그 다음에 여기 김용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나와서 그거 오보다, 윤석열은 아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어디 갔냐, 이 박준영 변호사의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용민이나 이규원 검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윤석열의 별장 리스트 억지로 끼워 넣기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도 한동훈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국 같은 이 좀 어린애들은 이런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김용민이나 박주민 같은 인간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일단 검사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니 이제는 보복이 두려워지겠죠. 또 본인들이 얽힌 부패 사건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째로 무시한 반역행위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울산시 선거부정 수사 등 일련의 사건들에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재구시를 못했고 청와대의 법무부 통제권이 무력화됐으며 검찰 수사관까지 죽어나갔습니다. 저희는 거대한 장기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2019년 당시 이 사건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 15일자 거대한 장기판 약 93분간 이어진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저와 이용님 사이에 이제 통화하면서 이런 내막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거의 실시간으로 2019년 10월 15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 대중이 인지할 수준이 되려면 아직은 1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도합 한 3년은 지나가야 이 사건에 대한 실체가 수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과연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의 어떤 국민에게 어떤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는지,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패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찰을 얼마나 공격을 해왔는지, 이런 일련의 정책들의 이면에 어떤 추악한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는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밖에서 검찰을 지키겠다고 나간 이유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도 계속 추적하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1인 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1분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